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냥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끝내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동원했는데, 사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도 않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으로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한 40% 정도 올랐는데요. 주가를 보니까 한 260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좀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0.84조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좀 몇 개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됐어요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는 3조 달러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어제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애플 산다고 얘기했었죠? 애플의 시가총액은 3.6조 달러가 됐습니다. 와, 대박이죠. 3조 달러가 아니던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0.6조 달러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4배 정도 되는 거고요. 최근에 증가한 숫자가 0.6조 달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0.4조 달러거든요. 삼성전자 0.4조 달러면 삼성전자보다 더 큰, 애플이 한 달 동안 늘어난 시가총액의 크기가 삼성전자보다 1.5배나 크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는요 1.6조 달러인데요. 1.6조 달러, 그럼 좀 감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로 치환해보면 500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 이 500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전기차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판단했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한 300불? 400불? 이 정도 된다고 봤을까요?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기차의 가치를 104불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밖에 안 돼? 5분의 1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전기차의 가치가 104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5분의 1 정도 되니까 여기가 지금 전기차 EV의 가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근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이 되면 몇 대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2천만 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요거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거 뺐어요. 왜냐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 2천만 대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대, 우리 못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만 보면은 그 이유는 중국 회사들 때문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 때문에 쟤네들 관세 안 매기면 우리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기세가 너무 무서운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좀 보면은 중국의 BYD와 테슬라의 판매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최근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BYD는 86만 대를 팔았는데 테슬라는 48만 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 대비 20%나 증가한 숫자인 반면에 테슬라는 11% 감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전기차 1등 회사 이미 아닌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BYD는 지금 360만 대 정도 팔 겁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몇 대 팔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위기이고요. 작년에 180만 대를 팔았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잘하면 200만 대 정도는 가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BYD의 360만 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는 가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보지 않았고요. 2천만 대는 무슨 2천만 대야. 잘 돼봤자 90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에너지 사업 부분의 가치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ESS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좀 많이 차지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에너지 부분의 가치는 약 6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에너지 사업 부분의 가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그러면은 딱 떠올리시는 것이 아마 ESS일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공간인 거죠. 근데 이 ESS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들이 갖고 있는 간헐성이라는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 간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가 나올 때는 잘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서 어떨 때는 비싸고 어떨 때는 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루를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밤에는 전기가 안 나와서 비싸다가 낮에는 싸요. 그리고 다시 밤이 되면 비싸지는, 이것을 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요. 이때 살 수만 있으면 이때 팔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거 진짜 완전 노다지인데 엄청 돈 많이 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면 뭐합니까? 저장해 놓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ESS만 있으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가상발전소라고 이야기하고요. VP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테슬라인 거죠. 테슬라가 AI를 통해서 언제 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싸지고 언제 전기가 안 나와서 비싸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거래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ESS 부문은 앞으로 30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런 전망들을 반영했을 때 에너지 부분의 가치는 60불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500불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거 언제 가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모빌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으로는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이 로보택시의 가치를 모건 스탠리에서는 대략 118불 정도로 봤는데요. 자, 이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로보택시의 가치를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봤는데요.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8일에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날 뭔가 대단한 걸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8이라는 숫자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중국한테 뭔가 선물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도대체 로보택시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8월 8일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잘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영상들이 올라갈 텐데 강정수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nd-to End AI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컴퓨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X라는 데이터를 넣고 여기서 이게 부르르릉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Y라는 답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고양이 사진을 넣고 고양이라는 답을 찾는 거죠. 테슬라 전기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 사진을 넣어놓고 구름이라는 답을 내놓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학습량을 늘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참고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열심히 문제를 풀면 답안지를 보면서 이게 맞았구나 틀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Y라는 답을 사람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고양이야, 이 그림은 개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답안지를 적어 놓은 것을 AI에게 학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습한 AI가 가장 학습이 잘 된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인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로보택시가 굴러간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표현은 이것을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엔드-투-엔드 AI라는 이 개념은 이번에 FSD 12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별로가 아닌데 라고 하다가 잠깐만,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는데, 로보택시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기차, 에너지, 그리고 로보택시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70불 정도 되거든요. 거의 지금 주가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치가 부각됐던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는요, 이곳의 가치를 지금 146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가치가 합쳐지면 500불에 어느 정도 근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요, 사실은 전기차를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정말 많이 뽑았고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리비안을 샀다고? 뭐 잘 안 되나? 이거 포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바꾼다. 이 표현은 사실 제가 비유로 설명드렸지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얼마나 차를 잘 만듭니까? 그 자동차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아예 테슬라처럼 그냥 컴퓨터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굴러가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해서 하드웨어로 가야 되는데, 하드웨어에서 이 소프트웨어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포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인 거죠. 이 포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 포드는 아마 테슬라한테 가야 될 겁니다. 가가지고 우리 FSD 우리 어떻게 좀 해줘.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너 말고도 줄 서 있다. 포드 말고도 아마 GM도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을까? 현대기아차? 쟤네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도요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테슬라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도저히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하게 될 경우에 모건 스탠리의 추정으로는요, 향후 2030년이 되면은 2,500만 대의 자동차에 테슬라의 뇌가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의 가치가 146불이나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보면 500불이라는 목표치가 설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보험이라든지 혹은 공장을 판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크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00불이라는 그런 목표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에너지,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빠졌어요. 사실 기업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CEO예요. 일론 머스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 정도의 돈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놀고 싶지 않으세요? 일 좀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강한 끈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끈기가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테슬라의 미션을 제가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미션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세상이 전환되는데, 그렇게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미션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대로 가면은 전기차 안 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습니다. 기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세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테슬라의 미션이라는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을 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꿈이 정말 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에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주주로서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미션을 가진 테슬라를 계속해서 응원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강정수 박사님의 영상이 계속 시리즈로 나갈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이입니다. 자, 이번 주말 동안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이 두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여겨질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의 힘을 합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속보여로 잠깐 얘기했더니, 야, 이거 대답도 안 해주고 이거 뭐냐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냥요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빅테크들, 소위 말하는 M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빅테크 팔고 러셀 2000 가자라는 수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빅테크 팔고 러셀 2000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러셀 2000으로 가는 수급 때문에 빅테크가 빠질 정도가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빅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M7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보면 대략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반면에 러셀 2000에 소속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자 3조 달러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빅테크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러셀로 간다 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 갈 수 있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이 20% 올라서 3.6조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3.6조 달러면은 애플의 시가총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빅테크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러셀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는 바로 미국의 국채인데요. 특히나 장기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의 시가총액은 30조 달러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간다, 본격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돈이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빅테크의 주가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 국채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이 얼마나 샀는지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2년 이하의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70빌리언 달러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중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년 이하의 중기채도 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44빌리언 달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단기 혹은 중기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 채권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2 빌리언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샀을까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너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단기 2년만 빌려주고 10년 안으로 빌려주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20년 이상 빌려주는 건 이건 나는 못하겠다 라는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거둘 거다. 법인세도 낮춰주고 최고 세율도 낮춰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이 낮아지는데 재정 지출은 계속 더 할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국채 발행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질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빅테크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미국 국채?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얘의 영향력, 얘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빅테크를 포함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만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더 사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내전 혹은 내전에 준하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총에 맞고 이렇게 파이팅 하는 외치는 그 사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제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누가 옮겼냐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옮겼고요. 그리고 빌 에이크만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버드 출신인데 내 친구들이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면 진짜 욕할 텐데 난 그래도 트럼프 지지해. 이거 나 오래 생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옮겼고요. 그리고 건들락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메타도 이 3년 동안 잠궈놨던 트럼프의 계정을 풀어주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여론은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좀 더 위협적이게 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합류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500불까지 갈 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또 UBS에서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긴 했는데 목표가는 올렸어요. 얼마로 올렸냐면은 196불로 올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60불이라는 걸 감안하면 팔아라,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UBS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겁니다. UBS에서도 테슬라에서 전기차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밖에 안 된다라고 봤어요. 즉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AI 등등등 에너지를 포함한 등등등 로보택시 뭐 등등등의 가치가 이미 50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800빌리언 달러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어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AI에 투자는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로 매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 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AI 버블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UBS 입장에서는 숫자도 나오지 않는 AI에 대해서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196불까지밖에 못 오를 것 같은데 이미 200불이 넘었으니 난 매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UBS의 보고서가 저는 테슬라의 주주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실적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74배나 되는 굉장히 비싼 회사인데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전기차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AI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로보택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로보택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로보택시가 진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냐라는 것이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여기서 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규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요, 지금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규제 철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람도 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람도 없는 차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쳐서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어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로보택시에서마저도 테슬라가 주도권을 잃는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 로보택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에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사람이 일정 거리를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이 비용은 크게 낮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보택시가 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치의 증가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합쳐진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AI는 무엇을 걸고 하는 싸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WWW라고 하는 인터넷 혁명,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나왔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메타라는 회사들이 나왔죠.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M7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형성됐고, 얘네들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조 달러나 됩니다. 17조 달러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가치는요, 중국의 GDP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닷컴 버블이 됐든 모바일 혁명이 됐든 이런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치의 크기는 한 17조 달러 정도 됐다라는 거고, 이 가치는 사실은 국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AI는요? AI를 모두 갖는 기업의 가치는, 혹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 정도 수준은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50조 달러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0조 달러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트럼프 혼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힘을 얻은 트럼프라면 이 조합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총격 사건을 받았던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모르는 누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내전이나 혼란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 더 안전하게 저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그런 자산에다가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총격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 뒷 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AI라고 하는 사실상 전 세계를 걸고 하는 싸움,
승자가 누가 되느냐도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그냥요를 통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도 역대급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번 주말 동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읽으신다면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장문의 글을 테슬라를 주제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글이 너무 보고 싶으실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은 그 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선은 테슬라 주가의 역사를 제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래서 올랐고 이래서 빠졌구나.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맞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테슬라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니까, 전기차 회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구조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테슬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인데, 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저가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수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수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비용 절감일 거고요.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로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죠.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로보택시 행사에서 그 내용들이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그리고 유틸리티, 이거 사실 알고 보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전기차 회사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기차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는 대략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너지 사업부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져서 제 생각에 20% 내외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절반 정도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나머지 사업부, 그러니까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나눠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차와 에너지 부분에서는 그나마 숫자가 나오는데 로보택시와 앞으로 이제 제공할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아직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테슬라는 내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테슬라 PER은요 70배에서 8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포드나 GM의 PER은요 6배에서 5배예요. PER이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에는 이러한 꿈들이 있는데 나머지 자동차 회사에는 이런 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추억에 노키아라는 회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노키아라는 회사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피처폰 시대의 공룡이라고 불렸던 그 회사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애플이 주도한 모바일 혁명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완전히 도태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노키아가 했던 말 중에서 참 지금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키아가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핸드폰 그거 통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통화가 본질이야. 통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기술, 그게 짱인 거지.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 이거 부가적인 서비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잘 되고 이게 핵심이고 요거는 이제 얹는 거지. 플러스 알파, 이거 인터넷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망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전화하려고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인터넷 하려고 가지고 다니시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글쎄 얼마나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누가 노키아가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자동차는 이동하는 수단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하는 수단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를 활용한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미래의 자동차는요, 아마 내연기관차는 없고 모두 전기차로 변환될 겁니다.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는 이번에 로보택시 행사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커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되지 않겠어요? 로보택시가 되겠죠. AI를 통해서 로보택시는 되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가 하는 역할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상당수는 노키아처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 노키아가 될 것이냐, 이 싸움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사실은 전기차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로보택시에서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회사와 테슬라 때문에 많은 자동차 OEM 회사들이 망해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사실은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요, 이게 독일의 상징과도 같은 자동차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공장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팔리지도 않고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공장 문을 닫는 파격적인 수준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현대차가 GM이랑 손을 잡고 전격적으로 테슬라와의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몇 가지 숫자 하나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의 총 대수는 약 4천만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파가 4천만 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은 2,500만 대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작죠. 그러다 보면 이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남죠? 네, 1,500만 대가 남습니다. 자, 이 1,500만 대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잠재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자동차의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500만 대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일본이 그리고 독일이 과거에 정말 많이 수출을 했을 때의 숫자가 5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수출하는 양을 다 합쳐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수비입니다. 어떻게 수비하는 게 맞죠? 당연히 좀 더 싼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로보택시 행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4680 배터리를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만든 거 봤죠? 우리 장난 아니에요. 4680이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건식. 근데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잘 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죠. 요거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아예 그냥 완전히 혁신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는 아시는 것처럼 차체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컨베이너 벨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게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납땜도 하고요. 볼트 너트를 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을 언박스드, 그러니까 이제 6개로
부품을 쪼개가지고 자동차를 앞에 2개, 가운데 2개, 뒤에 2개 이렇게 6개로 쪼개서 각자 만들고 있는 거죠. 각자 이렇게 서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서서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마지막에 6개가 쫙 붙는, 이게 이제 볼트 너트로 이렇게 막 붙인다고 하는데 쫙 붙는. 그래서 생산성이 정말 혁신적으로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고 나서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뭘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비라는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목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잖아요. 테슬라는 아마도 이번에 로보택시를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로보택시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말갈분 말이 많고, 야 이거 사람 죽이면 보험은 어떻게 할 건데, 법은 어떻게 할 건데, 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왠지 알아? 우리 보험회사 있어. 만약에 사고 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럼 내가 사고를 낮출 만큼 낮춰가지고 보험으로 해결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야 우리 AI 모르니? 우리 AI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로보택시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있어. 이거 한번 봐볼래?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돈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버의 CEO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그거 잘 못할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하는데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이거 서비스고 이거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거 서비스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테슬라는 아니야, 우리 이거 내가 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보택시라는 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복잡하고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첫째, 내가 할 거야. 나 우버랑 같이 안 해. 내가 플랫폼 만들고 내가 다 할 거라서 수익성? 내가 훨씬 더 좋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테슬라의 주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테슬라를 사시면 여러분은 테슬라를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사업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테슬라의 차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로보택시 사업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데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쏟아져 나올 텐데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춰야지, 비용 절감 어떻게 해야지는 따로 하고, 이거 말고 아예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자동차를 여러분이 사시면요, 요거는 사실 비용이에요. 비용. 여기서 자동차에서 어디 돈 나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서 혹시 배당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근데 로보택시로 바뀌는 순간 이 자동차는 여러분들의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으로 바뀝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와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온다니까요. 로보택시 사업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최선의 수비가 공격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얼마 전에 샘 알트맨 이분이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이든 좀 앉아보세요. 지금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AI는 지금요, 반도체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데이터 센터를 얼마짜리 지으려고 하냐면요, 5기가와트짜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보니까 0.1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거 한 50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는데 좀 지원 좀 해줘, 빡파. 이거 지금 미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 중국한테 이기고 싶어? 이거 해야 된다니까 지금 라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또 전기 에너지인 거죠. 전기입니다. 이 전기 누가 제일 잘하냐? 이게 테슬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테슬라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으신다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정말 깊이 있는 인덱스 있는 보고서를 썼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월 1일까지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때까지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양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양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최근에 국내 주식 국장 투자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그 이제 국장 안 해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미국장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골드만삭스에서 야, 미국 주식시장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재미없을 텐데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니 골드만삭스 이거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미국 주식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좋을 것이라는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34년까지 주가 흐름을 예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이요. 193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올해 투자하면 10년 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연평균으로 11% 수익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대단하죠.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언제 투자하든지 10년 후에는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1%가 아니고 13%였어요. 그런데 이 11%와 13%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11%라는 얘기는요, 10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184%라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넣으면은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13%씩 매년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요, 누적해 보면 238%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꽤 괜찮죠.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예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4년까지의 수익률을 예상해 보면 이런 숫자랑은 거리가 먼 3%를 찍은 거죠. 연평균 3%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 말고 뭐 해야 되지? 미국 채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3%면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봐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고작 34%밖에 안 됩니다. 약한데요. 너무 약해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갑자기 골드만삭스는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지난 10년 동안에도 11%나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미국 주식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3%밖에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그런가 보다. 미국도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겠지 10년 안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니까 경기 침체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한 4개 분기 정도는 경기 침체 구간에 빠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 같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하면은 40분기잖아요. 그 중에서 4분기만 경기 침체라는 거니까 뭐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예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보는 핵심 논리가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합쳐놓은 거를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집중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미국 주식 탑10이죠.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큰 주식들을 보니까 탑10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16%였는데 최근에는 36%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빅테크의 집중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즉 비싸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비싼데 집중화까지 돼 있으니까
이걸 합쳐보면 결과적으로는 향후 10년 안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겁니다. 집중화가 돼 있는데, 즉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매출이 막 2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매출이 20%씩 성장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매출이 올해 20% 성장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20%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료에 보니까 약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20% 성장한 회사는 70%가 내년에도 20%씩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내후년에도 그 정도 될 가능성은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20% 성장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도 20%씩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을 추적해 보니까 전체 중에서 고작 3%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씩 성장을 계속하는 회사는 없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들도 언젠가는 매출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기준을 좀 더 러프하게 해서 10% 성장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성장한 회사가 다음에 10% 또 성장할 가능성은 90%인데요. 10년 동안 그것이 누적될 가능성은 1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거는 없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에 해당되는 그 소수의 종목에 미국 주식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HS 아카데미가 올해 성장률이 20%가 낮다고 해봅시다. 내년에도 20%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HS 아카데미가 저렇게 돈을 잘 벌었어? 그러면 GS 아카데미, AS 아카데미, BS 아카데미 이런 회사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서 나도 할 거야 하면서 저 회사만 돈 버는 꼴을 못 보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폐쇄된 공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잘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0%씩 지속적으로, 그것도 10년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보는 눈이 있으면, 제가 돈 벌고 있는 게 보이면 나도 그걸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났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내용은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언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1800년대부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그러면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수출과 수입량을 GDP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GDP가 성장하는 것보다 수출과 수입을 더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비교 우위론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무역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역량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언제까지 늘어났냐면요. 정확하게 1900년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늘어나던 세계화는요, 좀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무역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량은, 세계화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 시점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1945년이 되고요.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1980년대까지 두 번째 세계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무역의 대상이 됐던 것은 소위 말하는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일본과 독일이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드는 거죠. 야, 이렇게 잘 만들었냐? 내가 사줄게 라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주고 무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세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진행되는 세계화는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이때부터는 무엇이 거래됐냐라고 보면은 물론 물건도 많이 더 거래되긴 했는데요. 놀랍게도 돈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돈이 거래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상품이 거래됐다라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 미국에서 달러로 주는 것을 상품의 교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기름을 캐가지고 그 기름을 미국에게 주고 미국한테 달러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상품을 바꾸는 것이고 이거는 교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한테 받은 달러를 이걸 어디다 써먹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돈을 나도 좀 거래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돈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받는, 그러니까 금융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사우디가 받은 이 달러를 미국 채권만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에다가 준 겁니다. 영국의 은행에서 사우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 달러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갖고 오면은 내가 이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것. 이렇게 미국 이외의 지역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달러를 우리는 유로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자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주영 회장님이 가는 거죠. 영국에 가가지고 자, 이 동전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거북선이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조선 배 만들 수 있다니까요. 돈 빌려주세요. 남 믿고 한번 빌려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좀 과장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우디에서 남아도는 달러가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도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차관의 형태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008년부터는 이 세계화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 탈세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정,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화가 끝났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화가 시작됐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거래되는 건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정선영 차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요거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던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바로 서비스의 교역량이었습니다. 즉 상품의 교역량은 줄어든 게 맞아요. 그래서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말이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교역량이 상품의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품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속도의 무려 3배나 된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서비스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가 거래된다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서비스가 교역이 된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게 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다 교역의 형태로 서비스가 거래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다 서비스가 되겠죠. 뭐 여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IT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1945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상품들이 전 세계로 풀려나가는 세계화였다면 지금부터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컨텐츠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화의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주가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핵심 논리는 너무 집중돼 있는데 이 회사들이 비싸서 결국은 이 회사들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은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갔다는 거죠. 높은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왜 이게 유지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 회사가 있나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글을 대체할 만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iOS는 어떤가요? 안드로이드는 어떻고요? 모바일 혁명 시대 이후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내에서만 성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가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부터는 AI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모바일 혁명일 때요. 는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피처폰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 피처폰은 스마트폰으로 모두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좋았지만 스마트폰에서의 iOS 생태계를 만드는 OS를 만들었던 애플과 구글 이런 회사들이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AI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자동차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에서는 전기차가 피처폰인 것 같습니다.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차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가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여야지만 AI 시대의 진정한 헤게머니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에 AI라는 정신이 들어가서 로봇 스스로 사람의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느냐가 사실 스마트폰에 비견할 수 있는 혁명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 그리고 AI가 들어간 로봇이라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들이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또 다시 세계로 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3% 수익률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을 무색해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AI가 어떻게 되느냐가 될 거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강하게 한 방 때린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의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은 모닝요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오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효석이가 맨날 아침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